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 사이다입니다. 팟캐스트 책 사이다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벌써 8월 휴가들은 어떻게 가십니까? 취소. 저는 원래 여름에 휴가 안 가고 와이프의 지인들과 아기와 함께 이렇게 조인트해서 몇 집이 좀 펜션 같은 데 가기로 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런 세계에 들어서 그렇죠. 공공육아의 세계.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친목회 같은 거. 그거랑 약간 이게 친목회는 사실 엄마 아빠끼리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중심이 다르구나. 애들이 같이 모여서 노는 게 핵심이죠. 그렇구나. 그래도 뭐 8월에 17일이 임시 공휴일 지정이 그렇죠. 돼서 좀 숨을 돌리게 됐어요. 근데 전 그 관련해서 되게 예상하지 못한 그 이슈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17일이 임시 공휴일이 된다고 하니까 원래 8월 14일 날 택배 노동자들이 네. 공휴일 쟁취했잖아요. 휴일을. 근데 이제 17일을 쉰다고 하니까 14일이 금요일이고 17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이걸 금, 토, 일, 월을 다 쉬면 이제 배송이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4일을 어렵게 쟁취한 걸 그러면 취소해야 되나? 택배사랑 이제 택배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다. 결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17일을 일을 하고 14일은 우리가 의미를 두고 그날을 쉬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이게 17일 임시공휴일 했다고 할 때 그런 건 1도 생각을 못 했는데 저도 온라인 서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택배 배송 이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갑자기 이거 그럼 뭐 언제까지 당일 배송이 되고 막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택배사에서 또 그런 이슈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이러니까 이게 참 뭐 하나 결정하고 진행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괜히 그 저기 뜻깊게 만든 그 날을 또 우리가 무화시킬 뻔해가지고 이게 또 마음이 사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기 키우는 집은 사실 당일 배송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이제 요런 요즘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어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그러니까 전국 단위 신선 배송이 가능한 유일한 체인을 가지고 있는 게 쿠팡이에요,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프레시 코드라고 해서 맞아요. 출근할 때 시키면 신선 그 상품이 저녁에 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주문하면 퇴근할 때 받을 수 있는 컨셉.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뭐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시장이에요. 사실 이제 단일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조금 더 기회를 보장받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라딘에서 책 시키면 이제 보통 하루 만에 갖다 주거든요. 네. 이거를 굳이 하루에 받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저는 너무 절실한데. 아 그런가요? 특히 우리 녹음 전에는 너무 극절실해서. 꼭 며칠 전에 주문을 하시면 되잖아요. 자기가 선 자리에서. 아니 근데 이걸 또 줄이면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또 줄어들어야겠죠. 그게 늘 어떤 갈등 문제 제기할 때 이제 얘기가 되는 주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심야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거 이제 한편에선 소비자들이 편하게 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네. 이제 어쨌든 그런 심야 노동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또 지금 이걸 줄이면 이제 수입이 또 그렇지, 줄어드는 상황이 거지. 우리가 어쨌든 그 상황을 지금 단번에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일자리에 이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게 너무 편한 논리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뭐냐면 그 줄어든 그러니까 여기에 늘어난 일자리들은 다른 유통망에서 줄어든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뭔가를 사고 그 유통에서 일자리가 있는데 그 일자리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사실은 늘고 주는데 네. 항상 뭐냐면 우리는 소비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돼. 우리가 뭔가 약간 불편하거나 약간 철학적인 어떤 선택에서 고민하게 될 때 너무 쉬운 그 만병통치약처럼. 그러니까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네. 쉬운 거인 동시에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그러니까 이걸 고민을 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네네. 게 이걸 무슨 원샷에 다 뒤집어 엎으면 사회 시스템을 해결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가 사실은 되게 이 현안에 들어가면 이 고민이 된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로켓 배송을 하는데 이거 내일 아침에 뭐 기저귀가 없어 만약에 그러면 기저귀를 밤에 이제 마트를 뒤져가지고 사겠죠 어디선가. 근데 이제 이렇게 어차피 이제 마트에서 살 기저귀를 온라인에서 시키는 이런 거잖아요. 네. 기저귀에 필요 없는데 제가 또 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빨리 갖다 주기 때문에 또 필요 네. 이상으로 소비를 하는 네. 그런 게 있죠 분명히. 있죠. 책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 걸리면 중간에 취소를 하면 되는데 내가 이 책이 굳이 읽을 필요가 없잖아라고 생각을 하고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루 만에 바로 마음이 바뀌기 전에 갖다 줘 버리니까 계속 책은 집에 쌓여가고 읽지 않은 책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당근마켓에 싼 가격에 네, 팔게 하는 이런 그런 게 있죠. 저희 오늘 이 얘기 왜 이렇게까지 이어졌죠? 네. 다음에 따로 주제를 잡아서 얘기를 해보고요. 네. 저희 지난 방송에 팟빵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한량승땅신님께서 정주행 중입니다. 이제 17개월 접어듭니다. 육아 부모님들 모두 힘내요. 그러니까 정주행이 17개월이 아니라 이제 아이가 17개월 접어들었는데 네. 우리 책사이다를 정주행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어쨌든 김니끼님께서 또 육아를 네. 하고 계시니까 네. 관련한 이야기나 주제도 한번 좀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7개월이면 지금 한참 엄마 좋아할 때네요. 좀 지났다고 이제 또 지금도 저희 애는 엄마만 찾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약간 시대의 변화를 제가 느끼는데 요즘엔 이렇게 얘기하면 대번에 저한테 비난이 날아옵니다. 네가 육아를 안 하기 때문에 애가 엄마만 찾는 것이다.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첫 번째 코너 산책 판책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달의 산책은 무엇인지 판책은 무엇인지 한 권의 책 살펴보는 시간이죠. 산책 판책 코너입니다. 김느낌님과 황주부님께서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황주부님 순서죠? 네, 제 차례입니다. 네. 제가 산책은요.
뉴 타입의 시대라는 책이에요. 아, 뉴 타입. 그럼 올드 타입의 반대인가요? 그렇죠. 뭔가 어떤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 정도인데요. 올드 타입이시잖아요. 정말요?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싸우자는 건데? 네, 아니 그러니까 올드 타입이 나쁜 건가요? 왜 이렇게 정색을 하시죠? 아니 그 이유가 있어요. 아 올드 타입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뉴 타입의 시대라는 책 저는 사실 이런 책을 좋아해요. 어떤 사회에 대해서 어떤 뭐 땡땡 사회, 혐오 사회라든가 뭐 분노 사회라든가 이렇게 뭔가 하나의 틀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책들을 보면은 그게 꼭 맞든 틀리든 간에 지적 자극이 되잖아요. 진짜 그런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근거들을 따져보게 되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래서 이런 타입의 책을 좋아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책의 저자인 야마구치 슈가 저희가 전에 그 느낌님이 한번 소개해 주셨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의 저자이고 맞습니다. 제 주변에 약간 이분의 팬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분 책이 나오면 살짝 찾아보는 분들이 있어서 뉴타입의 시대 안 그래도 팬데믹인데 무슨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걸까 궁금해서 찾아봤고요. 제가 여기서 확연히 제가요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책이 약간 그 장점과 단점이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어떤 거냐면 무지하게 간결하게 마치 학원 강의처럼 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메가 트렌드는 무엇인가? 여기서 뉴타입이란 어떻게 일하는가?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 뉴타입의 생각의 방식이 12개가 있다면 그건 뭔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강의 강의처럼 옛날 말로 하면 도식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쉽고 깔끔하게 읽히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약간 책을 읽으면서 그런 지적 즐거움이 조금 덜한 거예요. 뭔가 풀어가는 느낌. 그렇죠. 뭔가 제가 조금 더 상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뭔가 이렇게 맞춰보고 싶고 저는 왜냐면 메모를 하면서 책을 읽는 편인데 내가 열심히 메모를 했는데 맨 뒤에 정리를 다 해놨어. 이런 식이야. 그래서 저를 굉장히 허무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 나의 이 행위는 무엇일까? 이런 것 때문에 살짝 김이 빠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건 정말 그러니까 취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요라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에 뉴타입이 그러니까 뉴타입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생각의 타입들이 나와요. 네네. 그러면 저를 대입해 보게 되잖아요. 나는 뉴타입인가 올드타입인가? 저는 반 이상이 뉴타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네네. 올드타입과 뉴타입의 구분은 네. 너무 다 뉴타입이 좋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래서 거잖아요. 나는 무슨 올드타입은 정해진 정답을 찾는 데 집중한다. 네. 뉴타입은 문제를 발견하는 데 집중한다. 올드타입은 뭐가 올지를 내가 짐작하는 데 집중한다. 네. 근데 뉴타입은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너무 이건 뉴타입이 좋은 쪽으로만 얘기돼서 그런데 제가 황주부님께 네. 올드타입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만들고 막 궁리하고 네. 뭔가 답을 빨리 찾기보다는 네. 예를 들면 우리 뭔가 궁금하면 지금 빨리 검색해서 찾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잘 안 하시죠. 네. 막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근데 올드타입을 맞고요. 클래식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맞고요. 근데 이 책에서 저는 굉장히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되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건 다 내 거, 좋은 건 뉴타입, 안 좋은 거 올드타입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주요 메시지 중 하나가 뭐냐면 올드타입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뉴타입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여기서 왜 그러면 이 올드타입은 별로고 뉴타입이 중요한가? 네. 왜냐하면 이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 자체가 희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의 해법은 우리 누구나가 공부를 다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가 풀어내는 해법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코 수익이나 이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예상 가능한 희소한 문제와 거기에 따른 매뉴얼화된 정답이 아니라 새롭게 지금의 현실 속에서 문제를 제기해내고 그리고 새롭게 현실은 변한 게 없는데 똑같은 현실에서도 다른 의미를 추출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뉴타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되게 설득력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계속 이렇게 공포에 질리잖아요. 야, 일자리도 없어지고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내가 또 어떤 능력을 획득해야 될까를 굉장히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그 인재상이라는 부분이 제가 볼 땐 되게 폭력적으로 내가 취향도 다르고 각자의 기질도 다르고 나의 능력도 다른데 마치 이 시대는 어떤 하나의 막 이런 인간형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되게 강박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근데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 방식으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조금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좀 많은 그런 책이었어요. 네. 제가 이런 유형의 이제 책을 네. 볼 때마다 네. 궁금해지는 지점이 이런 건데 그리고 대부분의 책은 그런 지점을 안 다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홍보를 할 때 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은 올드 타입입니까, 뉴 타입입니까? 이제 뉴 타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네. 어떤 올드 타입의 한계를 그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홍보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올드 타입, 뉴 타입 얘기를 하지만 그게 개인의 선택이나 이런 여지나 영역보다 사실 구조적인 변동이라는 측면이 훨씬 강하고 그게 아무리 타입이 바뀌어도 그런 게 바뀌지 않는다면 똑같이 뉴 타입을 선택하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네. 당연히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에 네, 네, 놓이잖아요. 네,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책들은 그런 부분은 싹 빼기 때문에 마치 이제 내가 뉴 타입처럼 안 되면 그렇죠. 내가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아.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아. 사실 받게 된단 말이죠. 아, 네네.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인상은 이분 자체가 사실은 그 기업들하고 비즈니스를 되게 많이 맞아요. 하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 CEO들을 설득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니들이 하는 그런 시장 조사와 이런 것들 다 꽝이야. 그리고 혁신이라고 말하면서 니들이 하는 일을 좀 봐. 그거 혁신 아니거든. 그건 다 우연에 의한 산출된 결과일 뿐이고 그것을 혁신의 모델로 삼는 것 자체가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래서 이제 오히려 조직의 리더라면 혹은 조직의 구성원이라면 지금 그 현장에서 어떻게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가. 무엇을 조직화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성과를 내는 것이 사실은 모든 조직의 목표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성과 때문에 조직이 망가지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것을 우리가 회피할 수는 없지만 또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가. 혹은 무엇이 일어나야 실제 성과까지도 현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조금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참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해보자 그러면 그거에서 성과가 날 것 같냐고 다시 물으니까. 김유김님은 어떠세요? 올드 타입, 뉴 타입. 책은 제가 읽지는 않았고 네. 제가 지금 몇 이게- 가지 뉴 타입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올드 타입, 뉴 타입이 뭔지가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 일단 첫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정답을 찾는다? 올드 타입. 생산성을 높인다? 올드 타입. 규칙에 따른다? 올드 타입. 한 조직에 머문다? 올드 타입. 철저하게 계획해서 실행한다? 올드 타입. 빼앗고 독점한다? 올드 타입. 경험에 의지한다? 올드 타입. 나머지 반대가 뉴 타입이에요. 경험에 의존한다의 반대 뭐예요? 뉴 타입이? 학습 능력에 의지한다. 이런 이런 부분이 되게 신선했어요, 저는. 뭐 고개를 끄덕이게 되긴 하네요. 저는 사실 딱 제가 싫어하는 타입의 책인데 그러니까 이 왜 싫어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뉴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야마구치 슈지는 그 컨설턴트를 하는 컨설턴트인데 굉장히 유명한 컨설턴트예요. 그래서 컨설턴트가 주로 하는 것들이 자기 컨설팅을 팔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걸 다 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법에 충실한 책이고 왜 이 책을 읽지 않았고 목차만 봤는데도 싫어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뉴 타입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올드하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지점. 이 사람은 뉴 타입 뭔지 몰라요 지금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게 이거는 올드 타입이니까 이거랑 반대되는 모든 것이 뉴 타입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흔히 이제 여기 아까 나왔던 거 정답을 찾는다. 정답을 찾는 게 왜 올드 타입이에요? 충분히 뉴 타입처럼 찾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아마도 그 목차에 나오는 그 이제 저기 이제 서점 분들이 다 요약을 해놓잖아요 요즘에 책을. 보면 나오는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 나오는 것들이 다 정답을 찾는 거예요. 보면 내용이. 그래서 정답을 잘 찾았어. 그러면은 뉴 타입은 그러니까 제 보기에 이 사람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이 배경을 제시해요. 뉴 타입의 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그 금융위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금융위기였고 전 세계 정말 똑똑한 애들이 금융권에 다 있었는데 결과가 어땠냐. 그냥 세계 경제가 폭망했다. 이 위기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지금 이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든다가 이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근데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기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전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 같고 근데 과거처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과거를 모두 부정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되게 멍청한 것 같아요. 그중에 뭐 새길 것이 있으면 새기고 그리고 이제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가령 이제 대기업일수록 좀 경직된 한국 같은 경우는 문화가 있잖아요. 가서 막 은행 같은 데는 막 가가지고 단체 기합 받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에도. 진짜요? 예, 하죠. 막 단체 율동하고 삼성 그 카드 매스 게임 이 카드 섹션 하는 그건 되게 유명하잖아요. 신입생 환영이 아니라 신입생 그 뭐죠? 오리엔테이션 같은 데가 가면 이렇게 카드 이렇게 막 해요. 카드 섹션.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소속감을 높이고 뭐 이런 측면이 있겠죠 물론. 근데 이제 어떤 창조적인 뭔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트레이닝이고 오히려 이제 카드 섹션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딱 틀리면 엄청 눈치 보게 되는 저기 그렇죠. 뭐야 점이 왜 저래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틀리지 않기 위해서 에너지를 그렇지. 나의 롤이 있고 틀리지 않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구조여서 사실은 저는 참 그런 걸 없애자라는 취지이면 뭐 오케이. 근데 책을 한 권 쓰기 위해서 너무 다 갖다 부시는 느낌이 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느낌을 하나 받았냐면 이건 약간 긍정적인 것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자기계발서가 어떠한 습관을 개발해서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였다면 이건 습관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를 좀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 문제 제기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개발한다는 게 계속 어떠한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그 고기는 그런 아이템들로 나를 자꾸 변화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나의 그 직장 생활의 태도, 삶의 태도의 부분을 어떻게 조금 시각을 만들고 다듬고 또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인 팁들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요? 스스로 뉴타입이 꼭 될 필요가 없다. 네. 내가 억지로 뉴타입이 되려고 노력하는 순간 실제 뉴타입들도 괴롭고요. 그냥 내가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 나와 다른 어떤 방식들의 상황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저것이 뉴타입이구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맞아요. 내가 굳이 모두가 부장님들 이런 분들이 스스로 뉴타입이 되어야 된다는 강박도 그러니까 그게 인재상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강박이. 좀 버리면 좋겠어요. 네. 네. 뭐 네. 혼자 뭐 언제까지 다 할 거예요. 네. 근데 약간 이 책에 되게 좋은 쓸모가 생각나는데 뭘까요? 조찬 모임에서 소개하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다 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조찬 모임 이렇게 그 사장님들 해가지고 갔다 오셔가지고 책을 비서실에 던지면서 이 책의 내용처럼 좋은 내용을 왜 우리 회사에서 나한테 얘기해준 사람이 있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일단 저 아까 이제 올드 모델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문득 예전에 했었던 인터뷰가 생각나는데 그분이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용산에서 오디오 고치시는 그 할아버지셨어요. 오디오가 이제 우리 전축이라고 말하는 그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그 음악 감상용 앰프 뭐 이런 거 다 고치시는 분이었는데 한국에 뭐 전혀 총판 뭐 이런 거 없을 때 그분이 뭐라 했냐면 왜 이렇게 제가 정말 가슴에 우러나서 물어봤어요. 80이 넘었는데 왜 쉬시질 않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그분이 그 나이가 먹었는데 나이 값을 못하면 올드 모델이라고 했어요. 자기는 빈티지가 되고 싶다. 근데 너무 나는 너무 멋있었어. 왜냐면 그분이 80인데 아침 6시 일어나서 1시간 동안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하시고 그러면 이건 왜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하려면 앉아서 있어야 되니까 체력이 필요하다. 그 가면은 항상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딱 매고 절대 막 잠바 이런 거 안 입고 있대. 왜냐면 뭐 오는 사람이 혹시라도 불안해할까봐.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멋있다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올드 모델을 좀 제대로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되게 네. 멋있는 그러니까. 정의네요. 나이 값을 못하면 올드 올드. 모델이다. 멋있다. 세상에는 뉴타입과 올드타입만 있는 게 아니라 빈티지도 있다. 와우. 네, 저희 오늘 네. 산책 판책으로는 황주부님께서 가져오신 네. 야마구치 슈의 뉴타입의 시대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주제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한 가지 주제나 물음에 대해 각기 다른 각양각색 책을 가져와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주제책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주제 이거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될까요?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이게 주제예요. 이 주제가 왜 정해졌냐? 제가 요즘 사람 만나면 정말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너무 궁금해서요. 왜 궁금해지셨죠? 이런 거죠. 인생이 길다면 뭐 좀 유보할 수도 있고 쉬어갈 수도 있고 좀 멈춰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정도의 약간의 자기 위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짧으면 지금 이러고 있어. 아니 뭐 더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짧으면 이걸 내가 참아야 되나.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들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어떤 그 경계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이걸 정말 깨부수는 아니면 내가 떠나든 뭐 어떤 이런 양자간의 결단을 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묻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물어본 사람들의 표본에서는 길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특히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 진짜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는 모르겠고 그냥 오늘 너무 길다. 그리고 뭐 이런 명답을 내려주신 분들 계시죠. 평일은 길고 주말은 짧다. 뭐 이런 분들. 그치. 말 좋네. 그 말에 정답이 있네. 평일은 길고 주말은 짧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말도 제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완전 평일하고 주말을 분리해서 살다 보니까 그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이렇게 막 화요일만 돼도 막 주말에 벌써 기다려주고 이번 주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이게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십몇 년 일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평일에 너무 여기 견디기 힘들고 지겹고 주말에는 완전히 이거랑 벗어나 다른 걸 하니까 즐겁고 이렇게 이분화돼서 살아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이 대부분 즐거움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고 그런 걸 중심에 두고 해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혹은 속아왔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근래 들어서는 정말 이거 어떤 결단 내려야 된다. 그래서 두 분께도 이걸 여쭤봤고 그래서 우리 한번 책으로 이야기의 어떤 실마리를 찾아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간 거죠. 근데 또 두 분이 이거 워낙 주제가 엉뚱한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책이나 가져와도 되는 주제인데 또 맞춤한 책을 딱딱 골라오신 것 같아요. 김느낌님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책은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쓴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이게 지그문트 바우만 이 사회학자 그렇죠. 네. 이분이 한 작년 재작년쯤에 아마 영면하셨을 텐데 근데 이 고독을 2017년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은 말년에 쓴 에세이죠. 이 잡지에 연재했던. 그래서 아주 이분의 책 가운데 가장 쉽고 재밌고 재밌어요. 유머도 담겨 있는 유머 그렇죠. 이 캐릭터를 이해한다면 유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양반이 일단
저는 이런 분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네, 대체할 수 없는 개념을 하나 던지고 그거를 평생 벌어먹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이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제 액체 근대, 네. 리퀴드 모더니티라는 개념을 던지고 뭐 유동하는 근대, 그리고 뭐 이 책부터 시작해서 책을 몇 권 쓰셨고 이 책의 말년에 이제 이 책을 쓸 때까지 거의 그 개념 하나로 그냥 평생을 보내셨어요. 제가 꿈꾸는 삶입니다. 뭐 이분이 뭐 편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이제 액체 근대라는 네네. 그 개념 맞아요. 자체가 통찰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개념이 이렇게 꾸준히 다양한 방식으로 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되고 본인도 이제 그 개념을 중심으로 수십 권의 책을 쓸 수 네, 있었던 네. 건 그냥 들어도 우리가 대충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게 내용과 멀지 않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도 액체 근대에 대해서 그 김만권 선생님이 네. 수업 시간마다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책도 사보고 했는데 그때는 솔직히 그렇게 막 너무 잘 알겠다라던가 너무 잘 와닿진 않았는데 저는 이 에세이가 가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말랑하게 야, 요즘 애들을 봐봐봐. 우리가 물건을 소비하는 걸 봐봐봐. 요즘에 교육 어떤 교실이나 학교를 봐봐봐.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액체 근대가 뭔지가 되게 실체적으로 다가와요. 저는 그래서 바우만 책이라고 사실은 약간 겁먹었거든요. 어떡하지? 요즘 시간도 없는데 막 이랬는데. 요즘 애들을 봐봐봐는 아마 바우만이 얘기한 요즘 애들은 아마도 황주부님 정도의 나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저희 같은 애들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황주부님을 아마 요즘 애들로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썼을 텐데 하여튼 액체 근대는 무슨 뜻이냐면 그 초기에 이제 근대가 어떤 안정적인 국가와 어떤 규칙, 예측 가능성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가치였는데 액체 근대는 말 그대로 이제 액체는 불안정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바뀌고 그리고 이제 확실한 경계가 없고. 그렇죠. 규칙도 없고. 네, 네. 요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이제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인데 네. 불안정하면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정적이면 길고. 진짜요? 네. 그래서 평일이 길고 주말이 짧은 것이겠죠. 안정적일 때 길다고 느끼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안정적이면 약간 지루한가? 그래서 그러니까 예측 긴가? 안정적이라는 게 예측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뭐 큰 내 인생에 풍파가 없잖아요. 구조적으로든 나아든 그러면 인생이 대체로 길겠죠. 그러니까 시간 자체를 계속 인지하고 있으면 우리도 네. 이제 학창 시절에 점심시간 12시 40분인데 시계 보면서 언제 끝나지? 이러면 시간 더 안 가잖아요. 근데 내가 시간을 잊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맞을 때나 아니면 갑자기 불러가지고 문제 풀라고 칠판에다가 그렇게 할 때나 시간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어느새 쑥딱 지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제 인생이 길냐 짧냐도 약간 제가 보기엔 이제 인식의 영역이고 네. 그 인식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인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인생이 길게 느껴지죠. 근데 정말 정신없이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인생이 길 수가 없죠. 그런가 좀 반대 같은데. 아니 그 이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고통스럽거나 힘들거나 여유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힘든 인생이 왜 이렇게 긴가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짧죠. 왜냐하면 이걸 내가 관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이렇게 여유를 갖고 관조해야 인생이 길 수가 있는데 나는 약간 그게 인텔리들의 약간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제가 30년 만에 동창회를 갔어요. 제가 전에도 뭐 홈커밍 말씀드렸지만 갔는데 정말 폭삭 늙은 애가 있고 네. 진짜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없는 그러니까
시술을 받지 않고도 왜 보면 표가 나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큰 사건을 겪은 사람들 보면 하루 사이에 확 늙어버리잖아요. 머리가 다 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간이라는 주제를 고민하면서 저희 남편이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이 물리학에서 시간이 이론 물리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세계에서 토론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우리는 되게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되게 상대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남편이 든 예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할 땐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 했는데 나는 10분이나 갔을까? 근데 막 2시간이 지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가잖아요. 1초 1초가 막 얘 똑딱이 이 똑딱이 아니라 막 또 막 이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이거는 뭐냐면 나의 생체 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것들은 뭐냐면 시간이 매우 천천히 가죠. 그 시간 동안을 내가 막 살아내니까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 생체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늙는 거예요. 폭삭.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저도 틀리지 않고 황주부님도 틀리지 않은 게 내가 가령 그 고통이라는 것이 네. 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저희 시대는 벌 많이 받았잖아요. 손 들고 서 있는 벌을 받을 때는 시간이 늦게 가죠.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리고 고통이 있는데 이게 이번 수업 시간이 끝나야 끝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계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얘기했던 어떤 그런 그 어떤 변화, 네. 그 불안함,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인지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대상 자체를 네. 인지할 수 없는 상황. 그게 어떻게 보면 근대는 그래서 저는 길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초기 근대는 길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짧은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우리는 시간보다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대상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세계에서는 주의력이 충분히 이제 남고 그래서 시간을 보게 되는데 네. 내가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이 일정도 소화하고 저 일정도 소화해야 되는 이 시대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인생이 굉장히 짧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도 네. 그 말씀하신 부분도 맞은 게 고통은 내가 너무 느끼고 있다. 근데 이때는 또 주의력이 보면은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음과 이 시간이 언제 끝날 것인가 두 가지 정도만 볼 수 있잖아요. 가끔 내가 뭐 손을 내렸다 올리면 선생님이 날 때릴까 뭐 이런 거 정도. 그럴 때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겠죠. 이거 답을 못 찾을 것 같은데 인생이 길어야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책 얘기를 좀 더 드리면 네. 이거 이제 무슨 잡지에 기고를 아마 한 맞아요. 글을 모아놓은 책 에세이집이고요. 약간 지금 보면 좀 뻔한 내용도 있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가 대중을 향한 글쓰기를 했기 때문에 이 책 나왔을 때도 주목을 많이 받았고 또 최근에는 이게 이제 이북으로도 나왔어요. 이 바우만의 책이 이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우만의 어떤 사상과 이제 인사이트를 좀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한번 읽으실 수 있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책이 바우만 책 중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바우만을 몰라도 이 제목하고 이 글로 접근 가능하고 호감도가 있는 책인 거죠. 처음 나왔을 때 너무 기존의 책보다 빨리 많이 나와가지고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기억나는 대목 있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뭐에 대한 거냐면 영원한 계약을 우리는 너무 무서워한다 요즘은.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글이에요. 비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비밀은 인간 사이의 유대를 가능케 하는 공존의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 자신의 비밀을 가장 특별한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 털어놓는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잠가두는 것. 인간은 바로 이 방법으로 우정의 망을 짜고 가장 좋은 친구를 지명 보유하고 조건 없는 평생의 헌신을 시작 유지하며 개인의 느슨한 총합을 긴밀하고 통합된 집단으로 바꿔내는 마법까지 부린다. 난 비밀이 싫어요. 누가 저한테 야 이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걸 알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설렘과 떨림을 아니요 전혀요. 그거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뭐라 그럴까? 저는 약간 옛날 아까 올드타입 얘기했지만 그런 거 완전 올드타입이거든요. 불가근 불가원. 그래서 저는 다 등거리 이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그런 걸 공유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 사람이라는 게 선입견이 생기고 그리고 이걸 뭔가 같이 지켜야 되는 또 부분이 생기고 이런 게 심리적으로 부담인 거예요. 네. 그런 부담을 갖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일 텐데 뭔가 이제 그 상호 의존과 협력과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의존하기도 사실 이렇게 즐겁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서로 만나서 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뭐 네. 친구든 연인이든 근데 그냥 이렇게 서로 자기가 혼자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떤 접속이나 이런 메시지가 소음처럼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우만도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명시적인지는 아니지만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존재의 유지에는 사실 그게 다 리스크예요. 특별한 애정이나 이런 게 다 존재의 리스크인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존재 유지가 아니라 존재의 행복이나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깊은 차원의 뭔가로 가는 순간 그건 결핍이 되죠. 내 삶에서 사실은 내가 유지가 내 삶의 목적일까? 내 삶에 조금 어떤 다른 차원?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지금의 관계들은 그 모든 망들을 끊어내는 모든 것을 다 리스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힘든가 보네요. 저는 여기 트위터 얘기하는 네네. 나오거든요. 네. 오프라인, 온라인 뭐 얘기하는 부분 나오고. 근데 확실히 바우만의 지적은 트위터 그러니까 온라인에서의 정체성 같은 게 어떤 가벼운 애투는 이제 막스 베버의 아마 개념일 텐데 네. 그 언제든지 처분 가능한 어떤 굉장히 가벼운 외투 같은 게 이제 온라인에서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뭔가 여기서 이제 맺을 수 있는 사회적 유대 관계 역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생각하는 그런 유대 관계가 아니라 그냥 접속으로서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던 친밀함, 어떤 영속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입게 됐다. 뭐 이런 인사이트, 그런 인사이트 되게 좋고 저는 트위터는 안 하고 이제 페이스북을 좀 열심히 하는데 페이스북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정도 그게 실제 하는 인물에 기반하는 SNS라서 좋아하거든요. 뭔가 누군가 헛소리를 했을 때 찾아가서 따질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트위터는 그게 없으니까 뭔가 이제 저도 이제 트위터 상당히 초기부터 시작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공허해지고 하면 할수록 되게 소통의 느낌이 없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짤, 뭐 밈, 뭐 이런 거를 사실 그리고 이제 트렌드를 캐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전히 SNS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트위터하고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니까 책이 한 2000 그래도 한 10년 정도까지는 어떤 쓸만한 통찰을 좀 담아내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즘 다 너무 피곤합니다. 아니 페이스북은 김느끼님 말씀해 주신 장점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 가서 따진다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가서 그냥 좋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게 정말 약간 우리가 중국 하면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와 비슷해요.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는 커뮤니티는 우리 중국 하면 약간 인해전술 생각하잖아요. 네. 페이스북에서 뭔가 말을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진짜로밖에 볼 수 없는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겠지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한테 뭐라고 해요.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그냥 강인한 멘탈만 있으면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인적인 취향에는 페이스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조심하고 싶고 남들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할 때.
자, 오늘 김느끼님께서는 지금부터 바우만의 책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가져와 주셨는데요. 아, 이어지는 황주부님의 책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왜냐하면 거의 인생책을 만났다고 하셔서 아, 그렇죠. 네. 네. 제가 보기에 인생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웬일인가 지금 싶습니다. 어떤 책이에요? 제가 고른 책은요. 카를로 로벨리라고 하는 양자 물리학자죠. 양자 이론과 중력 이론을 연구하시는 카를로 로벨리가 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물리학 책입니다. 네, 뭐 이분 이탈리아에서 손꼽히는 학자이고 그 연구 영역뿐 아니라 이런 대중 교양서도 네. 굉장히 잘 써가지고 한국에도 지금까지 3권의 책이 번역이 됐고 이번 책이 그중에 가장 얇은 책이긴 해요. 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제가 사실은 이런 주제가 전 참 어려웠거든요. 제가 올드한 사람이라 이런 열린 주제를 받으면 어떻게 책을 찾아야 할까를 너무 고민을 하는 데다가 도서관도 문을 닫아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인생이 길어 짧아를 고민하면서 사실 예전에 그 남편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에 대한 얘기를 나눈 기억이 떠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다룬 그런 소설이나 뭐 이런 게 없을까 찾아보다가 막 청소년 소설부터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른 책입니다. 근데 정말 제 올해 읽은 책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고요. 제가 이렇게 왜 책을 읽다가 이 사람 꼭 한번 돌아가시기 전에 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딱 3사람이 있었어요. 2분은 돌아가셨거든요. 희망이 있네. 네. 아직 그리고 60대라 좀 더 오래 사시지 않을까. 이탈리아 한번 가셔야겠네. 네. 제가 이탈리아 사람 좋아하나 봐요. 근데 이 책은 일단 물리학 책이에요. 그래서 안에 물리학의 어떤 수식, 방정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이제 그림 도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외양을 보면 어떻게 보면 물리학 책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런 저의 의문에 어떤 용기를 줬던 사실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분의 첫 책이 130만 부가 팔렸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물리학 책이에요. 그것도. 근데 130만 부가 팔렸다는 얘기는 그게 로망이든 뭐든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독자들이 충분히 있다는 데서 일단 130개국에서 10,000부씩 팔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 130개국에 번역됐다라는 게 그 놀라운 자체도 일이니까. 놀라운 일이죠. 물리학 책이. 물리학 교재 같은 거. 그리고 2번째는 제가 이 책을 넌지시 저희 텔방에다 올렸거든요. 텔레그램 방에다가 이거 어떨까요? 왜냐면 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더니 알라딘님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지지에 제가 힘을 입어서 읽게 됐는데 일단 물리학 책이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 문체가 아름다워요. 책을 읽다 보면 문장 하나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진짜 소설이야 아니면 물리학 근데 책이야. 이거는 정말 진짜인 게 네. 그 이과의 어떤 거두들이 교과서도 굉장히 잘 씁니다. 문장이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문장이 너무 좋고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제가 완전 물리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읽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의문이 떠오르잖아요. 다음 페이지를 딱 넘겼는데 그 의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물리학 초짜인 나로 하여금 난 괜찮아.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장으로 충분히 갈 수 있어라는 마치 나를 조련하면서 책 속으로 끌고 가는 것만큼 굉장히 흡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우리는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건 흐른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에 수식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건 물리학적으로 충분히 그러니까 객관적 실체로 존재하는 어떤 게 있다. 그리고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식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진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거가 물리학, 현대 물리학의 모든 이론에 의하면 다 사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선으로 이어진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쭉 흐르고 있는 선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이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흩어진 점에 가깝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어떤 특정한 하나의 시점이나 관점에서 그걸 재구성했을 때 과거, 현재, 미래처럼 이렇게 근사하게 보이는 거지 정확하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게 제대로 정리를 한 건지를 저도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물리학 책이니까 잘 모르겠어서 남들의 리뷰를 찾아봤어요. 근데 저랑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이해하는지는 잘 몰라서 이 책을 요약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느낌 있는 책이다. 너무 좋은 책이다. 그런 리뷰들이 남겨 있어서 저는 굉장히 사람 마음 다 똑같구나 이러면서 읽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는 그러면은 우리의 시간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건 인간이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 유전자로 살아남은 되게 독특한 존재인 거예요. 지구에서. 이 독특한 존재인 인간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 자체가 사실은 시간인 거죠. 우리가 그 시간이라는 테이블을 떠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나 이게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주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나의 그런 인간 존재로서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구성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어떤 절대적인 도표나 수식으로 표현할 수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관계성인 거죠. 사실 이분이 연구하는 이 이론 물리의 영역에서도 실제 시간이나 이런 개념이 딱 이렇게 단선적으로 진행되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화살표가 아니라 일종의 관계망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 되게 놀라웠던 게 되게 어려운 과학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는 것도 전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 얘기를 내가 과연 이해하고 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연구하는 과학하고 내 삶을 내가 살아갈 때 보이는 통찰이라든가 철학이 붙을 수 있을까? 과학이? 이런 의문을 저는 가끔 가졌어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책이 저한테 그렇게 재미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시간에 대해서 우주의 시간, 우리의 시간, 현재 이런 시간의 개념을 탐구하고 현재의 이론을 아주 정확하게 혹은 되게 매력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이것이 결국은 그냥 시간 자체에 대한 어떤 골방에서의 그냥 지적 모험이 아니라 그걸 본인의 삶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주는 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건 물리학이야 철학이야 완전 매력적이고 너무 섹시하다 이러면서 혼자 근데 너무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지금 뭐 거의 간증에 가까운. 그러니까요. 그랬나요 제가? 네. 제가 금사빠란. 네, 강의를 들을 때는 역시 1타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된다. 이런 진리를 되새기게 됩니다. 내가 너무 못했나? 아니요, 너무 잘했기 때문이죠. 진짜요? 네. 근데 1타 진짜 강사 재밌어요. 저자에게 들었더니 물리학과 과학마저도 삶의 통찰로서 그렇죠. 전달이 됐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전 에피소드를 안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황주님이 맞아. 특히 이제 과학, 약해. 특히 거기에 이제 우주 학을 떼셨던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이제, 별은 알퐁스 도 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 바갈라디님은 그 반면 이제 틈날 때마다 세계의 천문대를 유랑하는 별을 굉장히 사랑하는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전도하려고 엄청 애를 썼으나 실패하셨죠. 실패했죠. 역시 카를로 로벨리 정도 돼야 그럼요. 일타 강사가 확실히 존재감이 있다. 근데 진짜 저는 이게 문과생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거지만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떠날 때 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할 때 사실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이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도움인데? 근데 이 치열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지금 현대의 과학이 나의 삶과 맞닿아 있는 놀라운 자리가 있어요. 이 책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우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만약에 제가 카를로 로벨리한테 묻는다. 인생이 짧아요, 길어요? 뭐라고 답할 것 같으세요? 카를로 로벨리에게 묻는다면 결국은 그거는 당신의 감정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라는 게 결국 내가 살아내는 거고 내 삶의 맥락과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인생이 짧다면 짧은 것이고 나의 인생이 길다면 긴 것이지 그건 그리고 나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야 인생은 짧은 거야 긴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기 삶의 스토리를 가진 자기가 내 인생은 짧아요라거나 혹은 내 인생은 길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물리학자스럽지 않은 대답인데. 제가 이해한 대답은 그렇고요. 이분이 실제 어떤 대답을 할지는 제가 나중에 식사를 하게 되면 꼭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여튼 표현들이 이렇게 인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몰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뭐 시간은 보편적인 게 아니라 지역적이다. 세계적인 게 아니라 지역적이다. 세계적인 게 아니라 이거 그냥 뭔 말인지 제가 설명 정확히 못하지만 왠지 그럴 것 같고 알 것 같잖아요. 아니 그래서 끝까지 읽게 하는 제가 물리학 책을 끝까지 읽었다는 건 아무도 믿지 않을 일이에요. 근데 지금 황주부님이 굉장히 오늘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많은 독자분들, 청취자분들께서 이 책이 한 500쪽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200쪽도 안 됩니다. 200쪽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은 책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읽으실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뭐 약간 소설책 정도의 크기와 분량. 네. 그것도 작은. 그렇죠. 네.
제가 지금 기억이 떠올랐는데 이 주제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지가 좀 됐네요. 제가 그 참여연대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참여사회에 네네. 일자라는 이제 책 소개 코너를 맡고 있는데 작년 7, 8월호에 제가 이 책을 소개했어요. 그때 그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 왜 하고 괄호치고 네를 넣고요. 왜 4시간은 늘 모자랄까였어요. 이때는 짧다고 생각했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으로 이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를 소개를 했고요. 네. 두 번째 책도 물리학 책이었어요. 그 책은 나우 시간의 물리학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에 주목하는 책이에요. 네. 그리고 카를로 로벨리는 이론 물리학자잖아요. 네네. 이 나우 시간의 물리학을 쓴 사람은 실험 물리학자예요. 이 실험 물리학자가 실제로도 수가 적고 특히 이런 책을 쓰는 사람들 대부분 이론 물리학자예요. 실험 물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싫어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도 확인도 안 할 거면서 그냥 책임도 못 질 얘기들을 한다. 우리는 다 막 공구로 막 기계 깎고 만들어가지고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늘 그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거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지금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인간이 시간하고 화해하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 여지는 지금이다. 네. 그러니까 과거나 뭐 미래로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지금에서만 인간이 자유의지대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진행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삶도 시간도 다 바뀔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두 권의 책을 이렇게 연결해서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굉장히 실험 물리학자 같은. 저요? 아니요. 책에.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쵸. 아 오늘 이 뜬금없는 물음이긴 했는데 예상 외에 책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황주부님께서 이 인생 책을 만났다고 하시니까 각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각자에게 지금 인생이 긴지 짧은지. 저는 좀 짧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몇 년을 덜 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짧다는 확신이 들면 좀 변화를 더 추동해 볼 수 있겠다. 좀 더 서둘러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뭘 어쨌든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뭐 바꾸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쉬운 게 예를 들면 큰 결단이지만 제일 확실한 게 사는 곳을 바꾸는 거. 이런 게 그쵸. 그냥 바꾸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주거 형태를 또 바꿔보고 지역도 좀 바꿔볼까 이래서 실제로 막 알아보기도 하고 조금 하다가 근데 그게 막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또 안 들고 이게 답이 빨리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금방 지쳐서 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있지? 뭐 일을 바꿔보는 거? 직장이나 뭐 직업이나 이걸 바꿔보는 거? 그래서 또 그런데 그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가능한 지점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또 해보고 그리고 뭐 만나는 사람을 바꿔볼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는 또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이 일이 갖고 있는 영역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뭐 약간 동호회 조금 한다고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자꾸 길다라고 착각해서 이렇게 유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네.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10명한테 물어보면 다 야 짧다 지금에 이렇게 10명이 다 얘기하면 그런가? 그리고 하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죠. 네. 저는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인생을 짧게 사는 사람하고 길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인생이 짧다 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내일이 아침이 너무 궁금해서 못 죽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길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되게 고단하다고 표현을 해요. 이 고단함을 내가 계속 가져가는 게 너무 길고 나는 굳이 안 길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인생이란 원래 짧은가 긴가라기보다는 내가 느껴질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인 것 같은데 저는 제 인생은 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이 짧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하루와 1년의 차이를 얘기하면
하루는 길고 인생은 짧잖아요. 하루하루는 내가 그 시간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인지하고 내가 이제 돌아보고 이러니까 되게 긴데 어렸을 때 내가 벌써 51년이나 살았는데 그 51년은 눈 깜빡하는 것처럼 정말 되게 찰나처럼 느껴지잖아요. 원래 인생이 길다 짧다는 이런 걸 텐데 나의 지각이 받아들이는 거는 그러면 어쨌든 나는 나의 태도를 정해야 하죠. 나의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흐르지 않는데 마지막 장 그러니까 13장, 14장에 보면 앞에 내용이 되게 잘 정리가 돼 있고 본인의 철학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뭐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이제 그때 그 느낌이 저는 거기서 약간 울컥했거든요. 이분이 자기 삶을 바라보는 것. 되게 울컥했는데 저는 꿈이 있어요. 나중에 죽을 때 옛날에는 우리가 막 저 어렸을 때는 꿈이 커가지고 내가 세계를 구할 줄 알았고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내가 죽을 때 그래도 내가 세상에 와서 쓰레기만 남기는 게 아니라 뭔가 정말 한 스푼 누군가에게 이 세상의 죽음은 더 나은 어떤 조그만 뭐라도 뿌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내가 그 인생을 그렇게 가면서 내 인생 참 짧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요 저는. 김니킴님은요? 저는 인생이 좀 길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짧고 다시 한번 그 육아와 비육아인들의 차이를 좀 느끼고 있고요. 애를 키우면 인생이 짧아집니다. 애를 키우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저는 이게 기자인데 저는 상당히 전공을 여러 번 바꾼 기자에 속하고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하다가 이제 회사가 전공을 바꾸고 시작했어요. 블록체인만 하던 회사가 이제 핀테크도 보겠다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핀테크 공부도 하고 있고 너무 시간이 없어요. 인생이 너무 짧고 좀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임도 좀 몇 시간씩 하고 싶고 근데 이제 게임도 할 시간이 별로 없고 애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막 그다지 제가 막 애한테 앵기거나 이러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지금이 또 제일 예쁜 때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저를 사랑하진 않지만 또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보고 있으면 또 이쁘거든요.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냥 이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인생이 좀 길어졌으면 좋겠는데 뭔가 나는 왜 이렇게 뭘 많이 하고 있나. 요즘에 저의 화두 중에 하나가 최적화인데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짧다 보니까 약간 길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계속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방송 시간이라는 것은 어쨌든 뭐 우리가 엿가락 늘리듯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 같지 않아요? 네. 저희 오늘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라는 주제로 김니키님께서는 지금부터 다음 안에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황지부님께서는 까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소개해 주셨는데요. 황지부님께서 꼭 까를로 로벨리 만날 수 있는 날이
원합니다. 네, 저희 오기를 뭐 프로젝트를 하나 할까요? 바라면서 혹시라도 뭐 연간 프로젝트. 책들이 나오면서 뭐 나중에 한국에 와서 무슨 행사 같은 거 하게 된다면 그렇지. 가능성이 있죠.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소통해서 그 강연장 한 자리라도 좀 이렇게 마련해 드리는 내가 걸로 나는 사회를 보겠다 그랬는데 이런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책사이다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68회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